설마 도훈이?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에서 한 노인이 멈춰 섰습니다. 형광조끼를 입고 쓰레기 봉투를 드는 남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걸음걸이, 어깨선 모든 것이 5년 전 마지막으로 본 사위와 똑같았습니다. 노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험금 받아 잘 살 거라 믿었던 사위가 새벽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옆으로 작은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학교 가방을 맨 여자아이가 남자를 향해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아빠. 그 순간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5년 동안 얼마나 큰 오해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딸을 잃은 슬픔에 사위를 탓하고 미워하며 보낸 시간들이 모두 자신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사위는 혼자서 손녀를 키우며 도시의 가장 추운 새벽을 견뎌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딸은 5년 전 암으로 저를 두고 갔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이런 건가 봐요. 벽에 걸린 딸 사진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민정아, 엄마 보고 싶다. 매일 아침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하죠. 기초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면 친구들이 있어서 그나마 숨통이 트여요. 오늘도 경로당에 갔더니 친구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저도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에 끼어들었습니다. 말순아, 사위한테는 연락받았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연락을 받아? 딸 죽고 5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전화 안 왔어. 그럼 뭐하고 사나? 글쎄, 보험금 타서 새장가 갔겠지. 젊은 남자가 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사위란 게 그래. 처가랑은 남이야 남.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훈이 그 인간 우리 딸 죽이고 잘 먹고 잘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5년 전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사위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가 잘못 선택해서 우리 딸 이렇게 된 거야. 너가 남편 노릇 제대로 했으면 민정이가 이렇게 안 됐어. 사위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하고 눈밑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지만 그땐 그런 거 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분노만 치밀어 올랐죠. 딸아이 암 투병하는 동안 병원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몰라요. 수술비, 항암 치료비, 입원비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걸 다 누가 댔겠어요? 사위가 댔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사위만 탓했습니다. 내가 돈을 제때 벌었으면 우리 딸이 더 좋은 치료를 받았을 거 아니야.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사위가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잘 지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잘 지내라니. 딸 잃은 엄마한테 잘 지내라고. 이제 끝이구나 싶었어요. 내 딸 잃고 사위도 잃었구나. 그날 이후로 사위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할 말도 없었고 보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5년 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디 지방으로 내려갔다더라. 다른 여자 만났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잘 살겠지. 젊은 남자가 뭐. 나 같은 늙은이 신경 쓸 이유 없겠지.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딸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잠도 잘 안 오고 밥맛도 없어져요. 어느 날 새벽 허리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새벽 5시더라고요. 다시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그냥 일어났습니다. 산책이나 할까 싶어서 허름한 점퍼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직 동도 트기 전인데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재래시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골목 끝에서 청소 차량이 보이더라고요. 형광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도로를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허리를 굽혀 쓰레기를 줍는 뒷모습이었어요. 걸음걸이가 어쩐지 낯익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남자가 잠시 마스크를 내리고 땀을 닦더라고요.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훈이? 설마 아니겠지. 저 인간이 왜 여기서 청소를 해? 보험금 받아서 잘 살고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골목 모퉁이에서 작은 아이 한 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남자가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제가 기억하는 사위의 얼굴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오래된 가게 셔터 옆으로 비켜서서 몰래 둘을 지켜봤어요. 아이는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고 남자는 아이의 목도리를 고쳐 매주고 있었습니다. 춥다. 옷 잘 여며라. 입모양만 봐도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둘이 멀어져 가자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일정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고 숨이 차서 곧 발걸음을 멈춰야 했어요. 내가 이게 무슨 짓이야. 스스로를 다그치며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그 남자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도훈이. 아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부정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예감이 돋아났습니다. 다음날 경로당에 갔어요. 친구들한테 어제 새벽에 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광 조끼 입고 청소하는 남자 봤는데 우리 사위 같더라고. 에이, 그 사람 아니겠네. 그 인간이 그런 일 하고 살 리가 있어? 친구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정이 죽고 보험금 챙겨서 딴 여자랑 잘 살 거야. 그래, 맞아. 그런 인간 생각하지 마.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도 어제 본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새벽 공기 속에서 잠깐 스쳤던 사위의 얼굴. 피곤이 잔뜩 쌓였지만 아이를 바라볼 때만큼은 부드러웠던 표정. 5년 전 병실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산소 기계 소리, 딸의 마른 손을 잡은 사위의 모습. 그때 저는 사위한테 뭐라고 했죠. 내가 남편 노릇 제대로 했으면 우리 민정이 이렇게 안 됐어. 사실 그때도 사위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과 피로가 가득했어요.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통장이 바닥났고 카드빚과 대출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현실을 외면한 채 오직 감정에 휩쓸려 사위를 밀어냈습니다. 장례식 날 사위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 말조차 듣기 싫어서 등을 돌렸습니다. 다 쉬우지. 죄책감 느끼는 척 하겠지. 스스로 그렇게 단정하며 마음을 닫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일부러 사위에 관한 어떤 정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서 들은 조각난 소문들을 한데 이어붙여 저만의 진실을 만들어냈어요. 그 진실 속에서 사위는 항상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의 한 장면이 그 진실을 흔들었어요. 나쁜 인간이면 왜 애 옆에서 그렇게 다정하게 웃었을까?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갔어요. 밤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보자. 착각인지 아닌지 눈으로 확인하자.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깨어났어요. 몸은 무겁고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두꺼운 가디건과 목도리를 두르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는 거람. 자주 섞인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발걸음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어제 보았던 거리로 향했어요. 멀리서 형광조끼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새벽 청소반이 다시 도로를 쓸고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 셔터 옆에 몸을 숨기고 어제 보았던 그 뒷모습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 쓰레기 봉투를 번쩍 들어 올리는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훈이다. 입술이 떨리며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남자가 쓰레기 봉투를 트럭에 싣고 난 뒤 허리를 펴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 표정에는 피곤함과 체념과 묘한 감사가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가려다가 발을 멈췄어요. 내가 지금 무슨 얼굴로. 5년 전 장례식장에서 쏟아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가 우리 민정이 죽였다. 그 말이 저를 꽁꽁 묶어둔 사슬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작은 가방을 메고 나타났어요. 조용한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남자의 옆으로 다가갔어요. 아빠. 사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마스크를 내려 아이 입김을 확인하며 웃었습니다. 춥지?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가자.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걸음을 옮겼어요. 그 모습이 너무도 익숙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뒤따라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를 태워보내는 남자의 눈빛을 봤습니다. 손을 흔들다가 버스가 떠난 뒤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는 뒷모습도요. 그 뒷모습이 딸을 잃은 저와 겹쳐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 몰랐다는 미안함과 그렇다고 내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분노가 동시에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사위에 대한 저의 진실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사위와 그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그 아이와 마주쳤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지 아이는 할인마트에서 파는 두부를 들고 나왔어요. 어린아이의 손에 비해 장바구니가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눈이 잠깐 마주쳤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도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가 낯선 사람과의 인사인지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피의 인연인지 알 수 없는 울림을 남겼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무거워 보이네. 할머니가 좀 들어줄까? 아이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을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아빠랑 둘이 살아? 네, 아빠가 많이 바빠서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아이의 생활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새벽에 아빠가 나가고 자신은 혼자 등교하며 가끔은 아빠가 피곤해서 저녁에 못 일어나는 날도 있다는 사실. 아이는 그걸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지만 듣는 사람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집 근처 골목에 도착했을 때 사위가 멀리서 아이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퇴근 후 또 다른 일을 하러 가기 전 잠깐의 공백 시간이었나 봐요. 사위는 아이 옆에 낯선 노인이 서 있는 걸 보고 긴장했어요. 지우야, 누구야? 저와 사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쌓인 감정, 오해, 원망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사위의 얼굴은 피로와 경계심으로 굳어 있었고 제 눈에는 놀람과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어떻게든 말을 꺼내보려 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변명 같은 말만 맴돌았어요. 사위는 짧게 인사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 도와주셔서.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도훈아. 이름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사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이는 놀라서 아빠를 바라봤어요. 사위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잘 지내셨죠? 형식적인 인사만 내뱉고 고개를 숙인 뒤 아이와 함께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스스로를 탓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살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인연은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딸의 유품 상자를 꺼냈어요. 사진과 영수증들 사이에서 그동안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던 작은 다이어리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딸 민정이가 입원해 있을 때 썼던 일기장이었어요. 일기장에는 병의 경과 몸 상태, 남편과 엄마에 대한 마음이 솔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훈이는 하루 종일 회사 다니고 밤에는 병원 와서 내 손 잡아줘. 엄마는 힘들다고 말도 못해. 둘 다 고맙고 미안해. 한 장을 넘기자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엄마가 도훈이 탓하는 말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누구 잘못이 아니라 그냥 우리 집에 찾아온 불행일 뿐인데. 엄마는 꼭 누군가를 탓해야 마음이 편한 것 같다. 숨이 막혔습니다. 마지막 쪽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날짜는 민정이가 수술을 앞두고 남긴 날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엄마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 제발 도훈이 미워하지 말고 지유 많이 안아줘. 나 대신 엄마가 두 사람 꼭 지켜줘. 손이 떨렸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딸의 바람과 정반대로 행동해 왔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위를 내쫓고 손녀를 외면하고 저만 피해자인 척 살아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정아. 엄마가 잘못했다. 그 울음은 딸에게만이 아니라 사위와 손녀 그리고 저 자신에게 향하는 사과이기도 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고 한참 동안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눈물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부탁한 대로 해볼게. 늦었지만 엄마가 해볼게.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을 알지만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사위의 새벽 출근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다시 새벽 시장과 청소 구역을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몰래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마주서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새벽 어둠 속 청소 차량이 멀어지고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질 무렵 사위가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고 돌아오는 길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길목에 서서 기다렸어요. 가로등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마주쳤어요. 사위는 놀란 표정으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듯 하다가 입술을 다물었어요.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두 무릎이 닿았어요. 사위가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작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도훈아.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 지난 5년 동안 사위를 어떻게 미워하며 살았는지 딸의 일기장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된 이야기를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내 탓 아니라고 민정이도 그렇게 쓰고 갔어. 그런데 난 내가 아니면 탓할 데가 없었어. 사위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도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원망해 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제 떨리는 목소리와 무릎 꿇린 자세에서 진심이 느껴졌나 봐요.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한 번만 내 손녀 얼굴 좀 제대로 보게 해줘. 멀리서 말고 할머니로서.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도 알아가게 해줄래? 사위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새벽 바람이 둘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유가 괜찮다면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천천히. 그 말은 완벽한 용서는 아니지만 분명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무릎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위는 서둘러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서 과거의 모든 말들을 뛰어넘는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오늘 저녁 우리 집 좁지만 잠깐 오시겠어요? 사위의 말에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4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힘겹게 올라가며 숨을 골랐어요. 문 앞에 도착하자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그 소리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문이 열리고 지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전에 마주쳤던 시장 할머니를 보고 반가운 듯 웃었어요. 아, 두부 들어주셨던 할머니. 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또 보네. 사위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우야, 이 할머니 외할머니야.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외할머니? 엄마 쪽. 아이는 엄마 사진에서만 보던 얼굴과 지금 눈앞에 있는 할머니를 겹쳐봤나 봐요. 어렴풋이 닮은 구석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셋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사위는 가장 저렴한 반찬들로 차린 저녁상을 내왔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리고 소박 한 찌개. 저는 그 밥상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이렇게 먹으며 살았구나. 식사 중에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할머니, 왜 이제야 온 거예요? 그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아이 특유의 솔직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미안해서.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늦게 왔어. 미안해.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왔으니까. 저 외할머니 생긴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저와 사위의 마음이 동시에 무너졌어요. 둘 다 웃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 사람은 딸 민정의 사진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저는 사진을 향해 속삭였어요. 민정아, 내가 바라던 대로 해볼게. 내가 내 남편이랑 내 딸이랑 같이 살아볼게. 사진 속 민정은 여전히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반지하 방을 정리하고 사위와 지우가 사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세 사람이 함께 있으니 따뜻했어요. 사위는 여전히 새벽 청소 일을 했습니다. 저도 형광조끼를 함께 입고 나갔어요. 몸은 힘들지만 기꺼이 쓰레기 집게를 잡았습니다. 돈 벌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내 곁에 서 있으려고 나온 거예요. 조금 뒤 학교 가는 지우가 두 사람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외할머니 다녀올게요. 처음으로 외할머니라는 호칭이 공기 중에 자연스럽게 흩어졌어요. 저희는 동시에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사위를 탓하며 5년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이제라도 붙잡기로 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손을 내밀고 새벽을 함께 견디는 것. 그게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급식 메뉴 이야기까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웃어줘요. 5년 동안 놓쳤던 시간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위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둘이 설거지를 하면서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많이 원망했어요. 장례식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들. 알아. 나도 알아. 미안해, 도훈아.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딸 잃은 엄마 심정이 어땠을지. 그냥 저도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한테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요. 우린 둘 다 바보였어.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5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사위는 딸이 죽고 난 뒤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딸 민정을 간병했던 날들, 장례식 후 지우와 단둘이 남았을 때의 막막함,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했던 시간들. 모든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너무 몰랐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함께 살면 되잖아요. 사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어요. 어느 날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렸어요. 그림을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빠, 지우, 그리고 할머니.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예쁘다, 우리 지우.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지금 저희는 여전히 새벽에 일을 나갑니다. 사위는 청소 일을 하고 저는 옆에서 도와줘요. 허리가 아프고 몸이 힘들지만 지우가 웃는 얼굴로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걸 보면 모든 게 괜찮아집니다. 민정아, 엄마가 내 부탁대로 했어. 도훈이 미워하지 않고 지우 많이 안아줬어. 이제 우리 셋이서 잘 살아볼게. 매일 아침 딸 사진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진 속 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어요. 5년 동안 오해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위가 보험금 받아서 잘 살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사위는 혼자서 손녀를 키우며 도시의 가장 추운 새벽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을 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새벽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사위와 저 둘이서요. 형광조끼를 입고 쓰레기를 줍고 거리를 쓸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평범한 이야기, 지우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조금 있으면 해가 뜰 겁니다. 지우가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할 시간이에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침밥을 차려줄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 가는 모습을 함께 배웅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입니다. 5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라도 되찾은 일상. 그게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제 경로당에 갔더니 친구들이 물었어요. 말순아,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손녀랑 사위랑 같이 살아. 뭐? 그 사위? 응. 우리 착한 사위.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사위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됐어. 우리 착한 사위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카네이션을 샀어요. 집에 와서 딸 사진 앞에 꽃을 놓고 말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이제 행복해. 내 남편이랑 내 딸이랑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사진 속 딸이 웃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사위가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제가 만든 나물무침.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죠?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지. 사위가 대답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했을까? 사위한테 그런 말 안 했을까?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을까? 그런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 사위와 손녀 곁에서 할머니로서, 장모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새벽이 다가옵니다. 곧 일어나서 사위와 함께 일하러 나가야 해요. 형광조끼를 입고 쓰레기 집게를 들고 거리로 나갈 겁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가벼워요. 왜냐하면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사위와 손녀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겁니다. 민정아, 내가 남기고 간 가족 엄마가 잘 지킬게. 약속해. 오늘도 딸 사진 앞에서 그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벽 거리로 나갑니다. 사위와 함께 손을 맞잡고 미움보다 강한 건 용서였고 후회보다 소중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